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닿아 있는 음식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생수병 속에는 물 1리터당 24,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배달 음식, 이제 국물이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이라든지 음식물이 플라스틱 벽에 닿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라스틱들이 묻어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과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세균이 많다는 세탁기, 진짜 효과 있는 청소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같은 것이 실제는 세탁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끈끈한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세탁기 속에 벽에 붙게 되고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나 이런 것들과 함께 덩어리가 지게 되는데 이런 표면에 세균이 아주 잘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계속 거기에서 정식을 하면서 또는 곰팡이 같은 것들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옷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옷에서 냄새를 내게 되는 그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제의 주 성분은 이제 염기성 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옷에 있는 그 유기산 같은 거, 냄새를 내는 주범인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기성 세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세탁기에서 그다지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염기성 세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탁기 속에는 이제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미네랄이라고 하죠. 이런 돌가루 같은 것들이 세탁기 표면에 코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또 여기에서 세균이 들러붙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석회석 성분이 생겼을 때는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석회석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에 쓰이는 백식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백식초를 한 2컵 정도를 이 세탁기에 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워싱 사이클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이 석회석 성분을 잘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세탁기 표면에 있는 세균과 함께 많이 제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도 세탁기 속에 세균이 남아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과탄산소다라는 것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라는 것은 염기성 물질인 워싱소다 또는 탄산소다로 하죠. 에다가 과산화수소가 같이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과산화수소가 세균을 죽이는데 아주 적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탄산소다에 들어있는 이 과산화수소는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에는 철이온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탁기도 따지고 보면은 그 속에 스테인레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표면에 있는 철이라든지 크로미움 같은 이런 금속 이온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구연산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글리세린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금속 이온 표면에 달라붙어서 소위 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금속 이온 표면에 붙어서 이 금속들이 과산화수소에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서 산소와 그리고 물로 쉽게 분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살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연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글리세린 이런 것들도 같이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시피를 말씀드려 보면요. 과탄산소다를 10을 쓴다고 할 때 구연산을 1 정도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과탄산소도와 구연산이 같이 반응을 하면서 구연산 나트륨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탁기를 워싱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그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잘 죽일 수가 있고요. 또 구연산 대신에 글리세린이라는 것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탁기를 청소하실 때 락스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락스는 굉장히 강한 산화제이자 살균제입니다. 표백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은 락스를 쓰고 혹시나 깜빡하고 세탁조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은 스테인레스 표면을 좀 녹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를 이용해서 세탁조 속을 살균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묽은 락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락스가 정말 효과가 좋고 안전한가요? 먼저 이제 락스가 뭐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락스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화학식을 한번 보면은 염소 기체 있잖아요. 염소 기체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이 둘을 섞어주게 되면은 락스가 생기고 소금이 생깁니다. 근데 이 락스가 굉장히 강한 산화제거든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거기에 실제는 산소를 끼워 넣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균이 있을 때 그 세균의 분자를 산화를
오염시키면서 그 세균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락스인데요. 살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표백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락스는 많은 양의 때를 없애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락스가 염기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물질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때라는 것은 유기산 이런 것들이 기름 성분 이런 게 많은데 기름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면 비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가 돼서 잘 씻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 같은 게 너무 많게 되면은 여기에 락스를 넣는다고 해서 그 기름 성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세정을 위해서 락스 쓸 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라스틱을 손상을 시킨다든지 스테인리스를 녹을 쓸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액 상태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묽은 상태로 사용하는 이 락스는 아주 많은 양의 때를 없애는 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락스는 그냥 표백제 그리고 살균제 요 용도로만 쓰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 염기성 물질인 탄산소다, 다른 이름도 있죠. 워싱소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기름 성분을 그렇게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백을 할 때 그때 락스를 조금 써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락스가 염소 기체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키면 락스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실제는 화학 평형에 의해서 이 두 반응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산화 나트륨 부분을 어떤 산을 넣어서 없애버리면은 염소 기체가 많이 생기는 쪽으로 반응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락스에다가 산 성분, 예를 들어서 식초나 구연산을 넣게 되면 이 수산화 나트륨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외려 그 바로 옆에 있는 염소 기체가 많이 생겨야 이 화학 반응이 밸런스를 이루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락스에 산을 넣으면은 염소 기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염소 기체가 수산화 나트륨을 만나서 락스를 만드는 반응은 이쪽으로 가는 반응은 정반응이라고 할게요. 거꾸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락스를 높은 온도에서 끓이게 되면 물에 넣고 이제 삶든지 하잖아요. 락스를 넣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락스 성분이 다시 수산화 나트륨과 염소 기체로 생기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염소 기체는 기체잖아요. 락스는 원래 녹아 있었지만 염소 기체는 물에 잘 녹아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걸레를 또는 행주를 빨기 위해서 락스를 넣고 끓였다. 그때는 냄비 안에서는 염소 기체가 펄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염소 기체는 굉장히 강한 표백제이자 산화제이기 때문에 걸레나 행주를 하얗게는 만들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소 기체가 나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폐를 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락스는 산과 섞어서 쓰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등 가루 제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나요? 먼저 이제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에 대체 어떤 때가 있는가? 우리가 화장실에서 씻죠, 그죠? 씻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는 이제 개기름이 나올 겁니다. 기름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는 기름하고 구조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유기산은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성분하고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가루라는 것은 구연산도 있고 그리고 워싱소다, 베이킹소다도 있죠. 근데 베이킹소다보다 염기성이 좀 더 강한 게 워싱소다예요. 워싱소다는 빨래하고 청소할 때 좋아요. 이거 구매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이 워싱소다하고 또 이제 과탄산소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이 워싱소다 더하기 표백작용을 하고 산화작용을 하는 과산화수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크게 가정에는 한 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연산, 가루, 그리고 베이킹소다, 워싱소다,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구연산은 식초처럼 산성입니다. 요것만 산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염기성이에요. 요걸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화장실로 가서 몸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은 유기산, 산이니까 거꾸로 염기성 성분으로 중화를 시켜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돗물에는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이 석회석 성분은 CaCO3 이 성분인데요. 이것은 산성 성분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구연산을 녹인 물 또는 식초 이런 것들로 그러한 수전 이런 데 하얀 물때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구연산이나 식초로 다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또 떨어져 나오는 것들, 또 세균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단백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백질은
단백질은 산성을 만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이 될 뿐이지 녹아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염기성 성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막 끊어져서 아미노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단백질이 끊어져서 분해가 된다. 잘 녹아나가는 형태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면은 산으로 녹여낼 수 있는 석회석 성분이 있고 염기성 성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기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산성과 염기성 물질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면 산성 물질로는 염기성 성분을 제거하고 염기성 물질로는 산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은 비누가 우리가 손을 씻든지 해서 비누가 좀 물에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은 때가 생기죠. 비누때. 이 비누때가 뭐냐 하면은 실제는 칼슘 이온의 그 유기산에서 일부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음이온 두 개가 칼슘 이온 하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녹습니다.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이것은 석회석처럼 산성 물질로 잘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것으로 비누때를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비누때 그리고 석회석은 산성 성분, 구연산이나 식초로, 그리고 기름 성분과 단백질은 염기성 성분으로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만약에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 엉켜 있고 그러면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잖아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은 뭘로 하면 되나요? 염기성 물질로 하면 되죠. 그래서 트랩펑, 뚜러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굉장히 강한 염기가 있어요. 염기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 것들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섞거나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락스는 아까 산성 성분하고 섞으면은 염소기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락스를 쓰면서 식초를 뿌려서 같이 청소를 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아놨다. 그럼 운이 나쁘면은 거기서 기절을 하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염소기체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폐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락스하고 산성 물질, 식초라든지 구연산 이런 거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과산화수소는 그냥 내버려둬도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는 락스를 같이 넣어주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를 녹여놓으면 그 속에 과산화수소가 있죠. 거기다 만약 락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빨리 분해하면서 산소 기체가 격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격렬하다는 거죠. 락스하고 과산화수소가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 튀겠죠. 튀다가 운이 나쁘면은 이게 눈에 튀어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명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락스는 역시 또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찬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줄눈의 곰팡이와 물때는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좋나요? 화장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샤워를 할 때 물방울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그리고 변기를 큰 걸 보고 물을 내린다든지 소변도 마찬가지죠. 물이 많이 튀는데 이때 소위 비말이 생기죠. 그 비말 속에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변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날아다니다가 화장실 벽에 붙게 되겠죠. 화장실 벽에 우리의 변이 일부 붙어 있는 거예요. 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기산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소화 안 된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바로 이것이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벽면에는 이런 비말이 샤워를 하든지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더러운 것들이 화장실 벽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과 곰팡이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세균과 곰팡이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면 물을 제공을 안 하면 돼요. 화장실을 건조하게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곰팡이가 잘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명체는 우리도 노화가 된다 그 과정을 보면 산화가 되면 노화가 되는 거죠. 세균과 곰팡이도 산화를 시키면 돼요. 락스라든지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세균과 곰팡이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기억을 하실 것은 과산화수소보다는 락스가 좀 더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벽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검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미 박힌 거 이런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락스 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벽에 바르고 테이핑을 해둔다든지 해서 며칠 동안 내버려둬야 그것을 이제 세균과 곰팡이를 다 없앨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화장실을 굉장히 건조하게 잘 유지
유지하고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세균과 곰팡이를 조금씩 계속 죽였다면, 예를 들어서 과탄산소다나 과산화수소로 한 번씩 닦아주면서, 또는 이제 식초나 구연산도 이 세균과 곰팡이를 잘 죽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청소를 해준 그런 분들은 화장실이 더러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건조하게 하고 구연산, 식초 또는 과탄산소다 또는 과산화수소 같은 것으로 자주 벽을 좀 청소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자주 청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콜라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콜라는 그 속에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이 할 수 있는 일이 석회석 성분을 떼어내는 일을 할 수, 녹여내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곰팡이가 이 석회석 위에 붙어서 생긴 경우는, 또는 이제 비누때 같은 것이 이제 튀어서 벽에 붙은 경우는 콜라로 닦아도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실 것은, 콜라 속에는 당분도 있죠. 당분은 또 세균이 좋아합니다. 곰팡이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콜라로 청소를 해도 좋은데, 이것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콜라를 썼으면 반드시 또 염기성 성분으로 한 번 더 청소를 해서 설탕 성분 같은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이제 콜라 청소법일 것입니다. 교수님만의 청소 꿀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조합은 꽤 괜찮습니다. 과탄산소다, 그 다음에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10, 그리고 구연산 1. 요것을 이제,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를 이제 물에 먼저 따뜻한 물에 녹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10분의 1의 분량인 구연산을 같이 넣고 녹이죠. 그러면 이 용액은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분,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가 추가로 들어있냐면 과산화수소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도 줄이고 표백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탁조 내부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 와이셔츠에 이 누렇게 색이 있는 경우 이걸 없앨 때도 그런 것을 써도 되고, 화장실 뭐 청소를 할 때도, 벽을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꽤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변주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시간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봐도 괜찮습니다. 먼저 구연산 가루를 변기 주변이나 화장실에 막 뿌립니다. 그 다음에 샤워 헤드로 물을 조금만 뿌려요. 그 다음에 재빨리 스펀지로 닦은 다음에 거기에 과탄산 소다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과탄산 소다도 녹고, 그리고 거품도 부글부글 날 거예요. 이 거품은 청소하는데 도움은 별로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워싱소다, 과산화수소, 구연산 나트륨,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청소하는데 굉장히 빨리 청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설거지 할 때 가장 골치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름 설거지잖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염기 반응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싱소다를 구매를 하세요. 집에 반드시 구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워싱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훨씬 더 염기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없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워싱소다가 1이면 그 똑같은 분량의 물을 같이 섞습니다. 그러면 치약처럼 변하겠죠. 이렇게 축축한 치약처럼 된, 영어로는 슬러리라 그러는데, 이런 반죽을 기름이 좀 아직 남아있는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얹고 수세미로 한번 쓱 닦아주면은 기름때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프라이팬 청소라든지, 뭐 주방에 이 후드 있죠. 후드에 그 그런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기름때는 워싱소다를 쓰세요. 베이킹소다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훨씬 더 기름 제거를 잘하는 워싱소다를 쓰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유기농 야채는 흐르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한가요? 유기농을 어떻게 유기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퇴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먹는 상추라든지 잎 채소 위에 뿌려지면 절대 안 되겠죠. 운이 나쁘면 유기농을 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먹겠다라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땅심도 좋게 하겠다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변을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그런 변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기생충이 채소 이파리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위험한 상황을 다 피한 그런 유기농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텃밭에 고라니라든지 이런 그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변을 보고 이파리에도 혹시 변을 볼까 걱정이 되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식초 같은, 묽은 식초 같은 것으로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 같은 것을 좀 한번 씻어내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보면 좀 더 더러운 것을 잘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먹어도 무해한 농약의 기준치가 있나요?
농약마다 독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준치라는 것은 그냥 정해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먹어도 되는 기준치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몸이 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작물의 무게가 1kg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작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 0.01mg 밀리그램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0.01이니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요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농약의 경우에는 이 양보다 많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껍질 같은데 농약이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을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과일들은 껍질을 전혀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허용 기준치가 약간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베이킹소다, 식초, 락스로 야채를 씻으면 농약 제거에 효과가 있나요? 예전에 나온 논문을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논문 일은 아니고요. 다른 분이 이제 논문에 발표를 한 것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10%의 식초. 이건 어느 정도 식초냐면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식초 사잖아요. 그게 한 8%, 9% 농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진한 식초를 써서 거기에다가 채소를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20분 정도 담궈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베이킹 소다도 비슷한 농도, 또 심지어 또 락스도 굉장히 높은 농도 이렇게 해서 농약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식초의 경우에는 한 뭐 70%, 80% 정도 농약이 제거가 되더라. 그리고 베이킹 소다와 락스보다는 식초가 좀 더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은 그렇게 진한 식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있던 농약 대비 한 20-30%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농약이 남아 있었다면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껍질 부분, 그리고 이제 이파리 채소 같은 게 맨 바깥 부분, 배추 같은 경우에 맨 바깥 이파리에 농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는 농약을 제일 바깥에 있는 이파리를 뜯어낸다든지 과일의 경우 깎아버리면 농약은 거의 섭취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과일 껍질에 있는 영양소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주 소량이라도 농약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선택을 하는 경우라면 그걸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제거할 때 락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락스를 이용해서 채소를 씻을 수는 있습니다. 묽은 락스를 아주 묽혀서 채소를 씻으면 채소 위에 있는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오염 물질을, 세균을 이제 죽일 수가 있죠. 그런 살균 작용을 위해서 아주 묽은 락스를 쓰는 것은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묽은 락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써도 잘 안 없어집니다.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락스를 제 기억에 한 20%, 30% 된 굉장히 진한 락스에 오랫동안 40분, 50분 이렇게 두면은 표면에 있는 농약이 거의 제거가 된다.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락스는 묽은 락스를 사용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살균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판되는 과일 세척제는 정말 효과가 있나요? 과일을, 특히 이제 껍질 과일의 경우에 한 가지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약은 과일의 껍질의 가장 바깥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농사를 아주 잘 지은 그런 경우에는 농약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해보면 약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일들을 세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느냐. 농약 정말 싫으면 깎아버리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과일 껍질의 맨 바깥에 농약이 있을 테니까 소위 연마제로 좀 갉아내는 것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좀 거친 수세미로, 그 용도로만 써야 되겠죠, 수세미를. 그래서 가장 바깥을 갉아내는 것, 또는 뭐 워싱소다라든지 베이킹소다 같은 알갱이 있죠. 그런 알갱이를 물을 약간만 넣어서 거칠게 만들어서 표면을 갉아내는 거죠. 그렇게 닦아내는 것은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일 세정제 같은 경우에 그럼 원리가 뭘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하시죠. 과일 세정제 성분을 보면은 그 속에는 조개 껍질 같은 연마제가 좀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면을 갉아내는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세정제가 일부 들어있을 것 같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과일 세정제를 써서 과일을 닦았더니 부정물 같은 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과일의 색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염기성이 있으면은 색이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학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집에서 쌀을 씻으면 뜨물 나오잖아요. 뽀얀 뜨물이 나올 텐데 여기에 워싱소다라든지 베이킹소다 이런 것을 가루를 좀 넣어보세요. 금방 이게 노랗게 초록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런 노란 색깔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염기성 성분이 들어가니까 색이 나타났잖아요. 과일을 씻은 물이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구정물이 더 잘 보이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세정제를 세척제를 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색이 좀 변했다 그랬을 때 물론 효과가 있는 세정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과일에 있는 또는 채소에 있는 색소가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의 영양소는 남기되 농약은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채 영양소를 남기면서 농약을 씻어내는 것은 그냥 농약을 같이 드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농담을 한 거고 실제로 농약이 많지 않은 경우는 그다지 간이 나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소량의 농약은 들어와도 간이 다 해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간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껍질에 있는 그 비타민이라든지 폴리페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 깎아버리고 섭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채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야채를 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야채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좀 분리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위에는 잘 익은 키위에서는 에틸렌이라는 기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에틸렌이라는 기체는 식물들한테는 마치 호르몬 같은 겁니다. 성숙해라라고 얘기해주는 호르몬인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인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이파리 채소가 누렇게 뜨거나 쓴맛이 나는 누런 반점이 생기고 쓴맛이 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키위하고 시금치하고 같이 넣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이 시금치가 금방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일하고 채소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띄우고 그리고 채소의 바깥 부분에 랩으로 둘러싼다든지 해서 수분이 잘 증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법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들 마늘,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은 수분을 공급하고 또 햇볕을 공급하고 하면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햇볕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토마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냉해를 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원래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이 온난한 데서 왔거든요. 이런 채소들을 너무 차갑게 두면 냉해를 입어서 그래서 이제 빨리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게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채소 칸에, 과일은 과일 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 야채는 랩으로 둘러싸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냉해를 입는 것들은 너무 차지 않게 또는 상온 보관을 하고 햇볕이나 물이나 이런 것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껍질까지 먹어도 되는 과일과 껍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무엇인가요? 껍질까지 먹어도 되는 과일은 껍질에 영양소가 있는 경우겠죠. 많은 경우에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포도가 재배가 될 때 또는 이제 유통 과정 중에 유통 직전에 농약을 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껍질째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통 단계에 있는데 이제 농약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꽤 잘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껍질에 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망고의 경우에는 원래 옷나무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옷이 피부에 닿으면은 옷이 오르면은 물집이 생기고 엄청나게 가렵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포이즌 아이비라고 해서 역시 이제 살갗이 닿으면은 막 물집이 생기잖아요. 옷이 똑같은 성분이거든. 그래서 그 우르시올이라는 그런 화합물인데 이 망고 껍질에는 그러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 씨앗에도 있고. 그래서 그 망고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내용물을 먹고 너무 아깝다고 숟가락으로 이제 바깥까지 팍팍 긁어 먹는다든지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또 망고 껍질로 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닿아 있는 음식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생수병 속에는 물 1리터당 24,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돗물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환경에 플라스틱 많이 버리죠. 바다나 이런 데로 이제 흘러가고 또 강물로도 플라스틱이 흘러가는데 그런 데서 이제 플라스틱들이 마모가 되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다시 우리가 또 마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돗물은 이 생수병보다는 적습니다. 대략 한 50분의 1 정도. 그래도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달 음식, 이제 국물이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이라든지 또 음식물이 플라스틱 벽에 닿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라스틱들이 묻어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는 정말 안전한가요? 먼저 전자레인지용이라도 그 음식물이 국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돌리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는 플라스틱 자체가 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교류 전기장이라는 게 이제 켜지게 되는데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위치를 바꿉니다. 서로 막 뒤집히면서 데워집니다. 용기 안에 있는 액체가 물이 데워져서 플라스틱 용기에 닿게 되는데 플라스틱 자체가 실제는 아주 작은 고분자 알갱이들을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에서는 요 뭉쳐 놓은 것들이 일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를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돌린다. 그러면 당연히 플라스틱 벽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이 따로 있느냐? 플라스틱 중에는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구조 자체가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은 그 물 분자처럼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플라스틱 자체가 데워지지 않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BPA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용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생수통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런 통 같은 경우에 BPA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일부 반응을 하지 않은 BPA 물질들이 그 플라스틱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자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반응 안 한 BPA가 녹아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는 전자레인지에서 못 쓰게 돼 있죠. 그런 구분이 있는 것뿐이지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나요? 수돗물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 송수관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오염물이 같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수돗물을 꺼려하시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정수기를 달든지 아니면은 요즘 피처형 정수기 있거든요. 뭐 굉장히 쌉니다. 한 2, 3만 원 정도면은 물 1, 2리터 그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런 것을 이제 써서 필터를 해 드시면은 뭐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중금속 오염, 다른 어떤 세균 오염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수기도 완전히 안전하냐 이런 걱정이 되시죠. 먼저 정수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기간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겁니다. 3개월 쓰라라고 했으면 3개월만 써야죠. 근데 또 그거보다 좀 더 오래 쓰게 되면 그 정수기 필터의 용량을 넘어서는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오염을 시킬 수가 있죠. 또 정수기 필터 같은 걸 달 때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갈 때는. 근데 이 손 자체가 오염이 됐다든지 또 필터를 물 속에 오랫동안 담궈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처형 정수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필터 부분이 계속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서 세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거르고 나서는 필터 부분이 이제 젖어 있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티백을 끓여 먹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괜찮나요? 티백에 든 음료는 안 되죠. 티백이 100% 펄프다. 셀룰로즈로 만들어진 펄프면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죠. 하지만 그런 티백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티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끓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녹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석회석 성분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떨어져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커피 필터 같은, 중요합니다. 커피 필터인데 펄프,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말고요. 종이로만 된 필터를 이용해서 거르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차라든지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을 끓이고 그것을 종이 필터에 한번 거른다면은 미세 플라스틱도 제거하고, 그 끓이는 과정 중에 보리차라든지 옥수수 수염차는 또 셀룰로즈도 많죠. 이런데 이제 다양한 오염물 같은 것들도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꽤 건강한 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가 위험한 사람들도 있나요? 예, 옥수수 수염차는 특히나 보리차 같은 경우도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은 것이 지나치게 포타슘, 칼륨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신장에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비타민 K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가 잘 응고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와파린이라는 것은 피가 묽게 잘 응고되지 않아야 혈전이 안 생기죠. 피떡이 안 생기거든요. 피가 계속 묽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그래야 피가 잘 돌죠. 심장이 약해도. 근데 이제 옥수수 수염차를 같이 마시게 되면은 피를 응고시키겠죠.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것을 드시는 분이 옥수수 수염차를 같이 드시는 것은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파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역시 푸른 채소들, 이파리 채소들, 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상추도 그렇고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이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에는 푸른 채소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죠. 일상 속 실천 가능한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달 음식보다는 픽업을 하는 게 좋겠고요. 픽업을 할 때 저희 집에서 스테인레스라든지 유리 용기를 들고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것, 그리고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매장에 가서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국물을 좀 줄이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물을 끓이고 커피 필터 같은 거 걸르는 것, 그리고 정수기, 꼭 비싼 정수기 아니라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피처형 정수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꽤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90% 그렇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받을 때도 사이렌 오던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개인 컵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텀블러를 써서 받아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커피 종이컵이잖아요. 종이컵 속에 실제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커피 종이컵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죠. 얼죽아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얼음 컵이 플라스틱 컵이죠. 마실 때 이렇게 행동을 보면은 마시고 나서 얼음 남으면 막 흔들어서 또 그걸 또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스틱 컵 표면에서 많은 플라스틱을 또 떨어내서 그걸 또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우리 몸에 당장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후손도 생각하고 몇 년 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입는 옷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합성 섬유가 세탁기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마모가 돼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나중에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잦은 빨래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 수칙이 될 수 있고, 건조기를 안 쓰는 것,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써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자연 건조를 해서 건조기를 돌리는 동안에 옷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것들이 또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옷 쇼핑을 좀 줄이는 거.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런 합성 섬유뿐만 아니라 염색을 할 때 염료가 환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 뭐 CO2를 발생량을 줄이자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옷이 이런 CO2 발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옷 쇼핑을 조금 줄이세요. 그러면은 환경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과음이 아닌 간단한 반주나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과음은 간을 한 번에 많이 망가뜨리는 방법이고 한두 잔씩 마시는 건 매일 간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방법인데 그런 간에 독성을 준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는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은 머릿속에서는 이제 도파민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이걸 하루에 매일 한 잔씩 마시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일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나왔죠. 근데 그 도파민의 양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엔. 그래서 좀 더 마실 수밖에 없고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도파민 의존증이 너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매일 한두 잔 마시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배 부글거림은 왜 생기는 건가요? 두통은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는 이제 탈수를 좀 겪게 됩니다. 물이 좀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 속에는 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뭐 단백질들도 있고 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단백질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탈수가 되면은 좀 쪼그라드니까 얘네들이 잘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또 이제 머릿속만 아니라 이제 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죠.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간은 무조건 알코올만 신경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중단합니다. 이게 원래 간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속에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먹었다, 타일레놀을 먹었다 했을 때도 이러한 약물들은 우리한테 독성이 약간 있거든요. 간이 그런 물질들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알코올만 분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알코올이 최종 산물이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알데하이드가 그 다음에 아스틱 애시드, 식초의 주성분, 또 아스테이트라고 부를게요. 이런 물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간이 아스테이트에서 많이 생기면 이게 바로 장으로 갑니다. 대장으로 바로 쏘아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스테이트의 농도가 갑자기 대장에서 확 늘어나게 돼요. 근데 세균이 대장에 많이 있죠. 아스테이트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세균이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스테이트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아스테이트 좋아하는 애들만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겨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아스테이트를 막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 CO2를 왕창 만들어요. 그래서 배가 막 부글부글 끓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이제 세균이 그렇게 막 창고를 하게 되면은 이 세균들 중에는 내장에 벽이 있어요. 대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는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틈이 있거든요, 실제는. 이 틈을 타고 세균들이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순대가 있잖아요. 순대가 그 속에 변이 있었는데 그 밖으로 세균이 우리 몸 속으로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염증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붓게 되고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가 막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방귀는 이제 계속 해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막걸리나 뭐 이런 데다가 요즘 당 알코올이라는 것을 섞어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쓰지를 않고 이런 당 알코올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당 알코올들이 우리 몸은 그러한 것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장까지 그냥 갑니다. 그럼 또 이제 장에 가면은 세균들이 이제 그걸 먹고 잔치를 벌이죠. 또 부글부글 끓어요. 예를 들어서 링티 제로 혹시 아세요? 예, 링티 제로의 경우에 그 속에 당 알코올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링티 제로 같은 한 2개 정도 한꺼번에 마시고 그러면은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설사가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술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알데하이드를 만들고 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아세트산, 식초 성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알코올, 알데하이드, 아세트산 요 세 가지가 이제 간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알데하이드가 실제는 굉장히 큰 독성 물질이에요. 알코올보다는 이 알데하이드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이 알데하이드가 이제 간에서 독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뭐 심장이 아주 빨리 뛴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겪게 만드는 거죠. 분해 효소가 없으니까 알데하이드 농도가 계속 늘어나게. 알코올 분해
분해 요소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굉장히 빨리 분해해서 알데하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는 사람들은 주당이 될 것이고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 못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표현하나요? 알스라 그러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술을 못 마시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십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술을 잘 마신다고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간에서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간 세포를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이제 간경화까지 지방간도 생기고 간경화도 생기고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숙취 없이 깔끔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이 있나요? 정확한 원리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의 활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가 있어요. 여기서 상품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 음료 중에 이제 갈아 만든 배를 이제 영어로 보면은 LDH로 보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걸 마시고 나서 속이 좋네? 해서 알려진 게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숙취 해소 음료는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임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건 보인 경우만 광고 문구, 홍보 문구를 쓰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쾌한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면은 또 헛개나무 추출물들이 있어요. 헛개가 그런 간 알코올 분해 효소라든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의 활성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술 마시기 직전에 드시고 술 같이 마시면 이제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남들보다 좀 덜 취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마셔가면서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는데 신장 기능이 좀 안 좋다든지 해서 결석이 잘 생기는 이런 분들은 칼슘 영양제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셔도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이 높아지면 칼슘 이온이 이제 탄산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또는 옥살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과 이제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성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장 결석의 경우에 이제 칼슘 옥살산 이온이 만나서 만드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성분인데 이런 경우에 칼슘 이온을 많이 칼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석이 잘 생기겠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물에 녹는 비타민의 경우 수용성이라고 물에 잘 녹는 경우에는 소변으로 잘 나갑니다. 몸에 잘 안 쌓여요. 그런데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름에 같이 녹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녹고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D 같은 것이 너무 높은 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뼈에서 칼슘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은 칼슘 이온이 너무 높으면 신장에서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장복을 한다든지 해서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있으면은 신장 결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지방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구역감이 나든 구토를 하고 싶다든지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머리털도 빠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 또 간이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한 그 비타민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술이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영양제뿐만 아니라 약커피의 경우에는 수용성 영양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커피는 이제 이뇨작용을 하니까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수용성 비타민들은 금방 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돌 때마다 커피의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영양 성분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술은 약하고는 상극이에요. 술은 절대로 같이 안 먹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타일레놀 예를 들어보면은 타일레놀을 먹고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은 원래는 타일레놀 같은 것이 너무 많은 높은 농도로 계속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일부분 계속 분해해서 없애야 돼요.
그래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주는데 술을 딱 마시는 순간 타일레놀은 딱 올스탑. 술만 분해합니다. 그 술 속에 들어있는 이 알데하이드 때문에 간이 이미 많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타일레놀이 남았죠. 타일레놀이 이제 분해하면서 또 분해되면서 간 세포를 공격을 하니까 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 건강에 굉장히 나쁠 수가 있고요. 또 인슐린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 혈액 속에서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당을 우리 세포들이 먹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이 들어오는 순간 술은 뭘 하나요? 우리 간은 술만 신경 쓰죠.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도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인슐린을 주사를 맞고 당이 없어지면 원래 우리 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 속에 당이 너무 없으면은 간 속에 저장해 놓았던 당을 피 속으로 다시 좀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를 하는 게 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오니까 술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을 꺼내줘야 된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피 속에 당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저혈당 상태를 만들고 운이 나쁘면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술집 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술 취했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저혈당 쇼크로 저렇게 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운이 나쁘면 그러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약은 무조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저런 화학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화학 지식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